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도대체 김건희는 무슨 생각으로 경복궁 근정전에 있는 의좌에 앉았을까요? 문화재나 국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그 천박함의 끝판이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짐이다 이런 생각 아니었겠습니까? 대통령보다 더 위세가 높았던 김건희를 누가 말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랍고 끔찍한 사실은 바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이배용이가 올라가 보시라고 권유했다는 겁니다. 이배용, 금거북이로 자리를 산 여인. 이배용은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자입니다. 역사를 전공했고요. 한국 역사로 박사 학위를 땄고 조선시대 사학회 회장,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장까지 지낸 자입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자가 이화여대 총장까지 지냈습니다. 이렇게 곡학아세하는 자들이 김건희를 움직이고 윤석열을 흔들고 자신들은 꿀을 빨아먹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너져 내리고 젊은이들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썩은 정신에 분노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때라서 이럴 때 좀 몸 관리 잘못하면 몸이 무겁고 자칫하면 감기 들기 쉽고 이럴 때 면역력을 좀 키워주셔야 되잖아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걸로 환절기 그 건강 세트로 정어리머리 준비했는데요. 더나함 홍삼 백년 진공, 이거 홍삼 제품인데 이걸 참 야심차게 만들었는데 너무 싸서 여러분들이 좀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게 실제로 유명한 제품보다 훨씬 더 함량이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아 진짜 괜찮구나 아실 수 있고요. 한번 비교해서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삼 백년 진고 제가 애정을 갖고 강력하게 추천드리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쌍화탕은 이건 녹용 쌍화골도 녹용이 들어있는 건데 드셔보시면 몸이 따뜻해지는 거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드시면 아주 좋고요. 순살 장어탕 이건 뭐 드셔보신 분들은 다 인정하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구매하실 수도 있고 또 이번에 정어리몰이 환절기 종합 건강 세트로 만들어서 여러분께 49,900원 무료 배송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급조생귤 살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데 이번 주까지 가능하실걸요. 정어리몰에서 얼마든지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어리몰이 준비한 환절기 종합 건강 세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경은 어떻습니까? 뒤에 푸른 하늘이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배경 사진은 지우아빠 헬리님이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파주 임진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우아빠 헬리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뒤에 배경 가을 깊어가는 내용들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도 한 카트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찍은 걸 먼저 소개해드리려고 제 것은 계속 뒤로 밀립니다. 내일은 또 다른 분이 찍어서 보내주신 거 배경으로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을이 깊어가는데 배경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화면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동천성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농촌의 가을이라 정시 시청이 좀 어렵네요. 오늘은 가능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들어왔습니다. 예,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시는데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호 퓨처미디어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에너지 신유진 변호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진 변호사입니다. 언제나 일찍 오시는 안진걸 민생경제부소장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백미TV 100만 빨리 갑시다. 예. 예. 자, 어제 우리가 보면서 혀를 찼던 사진이 하나 있었지요. 김건희 다리 쫙 벌리고 허리춤에 팔을 딱 잡고 슬리퍼 차림으로 서 있던 사진. 우리가 그거 보면서 참 그렇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그 경복궁 근정전 임금님이 정사를 보던 그곳에 이제 의좌가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이 앉는 의자. 용상이라고도 하죠. 이제 용상은 원래 이렇게 평상을 용상이라고 하는데 용상, 의좌 같이 씁니다. 거기에 앉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차림으로 갔으니까 그 이렇게 소매 없는 원피스 일본말로 뭐 나시라고 그러나요? 그렇죠. 민소매 원피스라고 네, 민소매 그러나요? 원피스. 그걸 입고 슬리퍼 차림으로 의자에 앉은 거죠. 참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고 이런 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의 배우자였었다. 근데 이제 저는 더 분노하는 게 또 같이 있던 자들입니다. 어제 국감에서 양문석 의원이 아주 호통을 많이 치던데 그 자리에 같이 갔던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행정관이었죠. 정용석이라고요. 그 행정관은 뭐 이렇게 제가 양력을 쭉 찾아봤더니 무슨 뭐 전시기획 뭐 이런 일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시기획 하다가 그 대통령실 행정관 관계 어떻게 갔겠습니까? 뭐 김건희 끈앞으로 갔지 않겠어요? 김건희가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랬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는 어떤 자리에 갔습니까? 국립문화박물관 재단 사장을 갔어요. 얘가 박물관을 뭐를 알고 유산을 뭐를 알길래 국립문화박물관 재단 사장으로 갑니까? 처음에는 또 그 사실을 부인하다가 결국은 계속되는 추궁에 김건희가 의자에 앉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계속 기억이 안 나니 뭐니 어쩐지 잘 모른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서면으로 사실은 이배용이 권유해서 앉았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인데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예. 의자에는 왜 앉았어요? 네? 김건희가 왜 용상에 앉았냐고, 건정전에서. 그걸 왜 앉았어? 잘 모르겠습니다. 뭘 몰라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끝을 봅시다. 누가 의자에 앉으라고 그랬어요? 김건희가 스스로 한번 앉아보자고 앉은 거예요. 옆에 있던 최영천이 한번 앉아보시죠라고 권유했어요. 아마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그 자리에? 솔직히 정확하게 기억이 잘. 이보세요! 예. 그러니까 근정전에 들어간 거는 얼마나 앉아 있었어요, 의자에? 정확하게 솔직히 기억이 안. 예. 그러고 기억은 어떻게 그렇게 편리해? 숨길 때는 기억이 안 난다. 들키면 죄송하다. 가장 가까이에서 기속말이라도 들릴 수 있는 자리에 앉아있었던 사람이 정사장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그 누구도 그 용상에 앉아본 사람이 없어요. 네네. 알죠? 네네. 근데 그 중요한 역사적 상황을 지금 몇 분 앉아 있었다, 누가 앉으라느냐를 기억을 못해요? 그 당시 현장에 있었고 바로 옆자리 옆에 서서 있었던 네네. 우리 정영석 사장은 다 안단 말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럼 답변을 하셔야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란 말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라고요? 아, 본인이? 네, 그냥 자기가 가서 의자가 있으니까 가서 앉았다? 뭐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계속 이동 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뭐 오래 뭐 1, 2분 정도밖에. 참 그 저자의 이 모습을 보면 됨됨이가 어떤가 이런 생각도 참 들고요. 그러니까 문화재단 사장. 문화재단 사장이니까 뭐 전형적으로 그냥 이제 갖다 박아놓은 건데. 국립문화박물관 재단 사장. 네. 그 저는 저 뉴스를 처음 딱 들으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쿠데타를 성공하고 나서요. 그 당시에는 경복궁 안에 청와대 경비부대 중에 핵심 부대의 병력들이 그 경복궁 안 상당 지역을 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회로에서 이 자들이 축하 파티를 했다. 이게 나중에 알려졌거든요. 경회로 그 문화재 국보급 문화재를 가서 군화발로 짓밟고 거기에 상 차려놓고 술을 내놓고 아마 처마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데 설사 김건희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든 아니었든 저런 행동을 하는 그 천박함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가장 지금 저 상황에서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 문화재청장이라는 자가 옆에 같이 있었더만요. 예. 최응천. 어떻게 그런 자가 문화재청장을 맡고 있었을까? 그건 지 목을 내걸고라도 거기에 가면은 안 됩니다. 거기에 앉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했어야 되는 자인데 왜 어저께 문화재청장은 치도곤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들어요. 무슨 생각으로 그 영상에 앉았을까요? 본인이 왕이다라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거기를 뭐 사실상 누가 권한다고 한들 그게 앉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그게 당연히 여기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이거 문화재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경주에 고분이 있지 않습니까? 고분에 관광객이 올라가는 행위에 대해서 이거를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2주 전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 경주 고분 이것도 올라가면 처벌을 강화해라.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훼손 손상에 대해서는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도 근정전에 있는 어자에 앉는 행위는 이거는 엄연히 올라가지 말아야 될 곳에 올라가서 뭐 자신의 뭐 슬리퍼를 신든 뭘 하든 올라가서 앉은 행위 자체는 이거는 문화재 훼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법 위반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내가 왕이나 다름없지.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든 사람이고 사실상은 내가 통치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없고서야 저기 가서 앉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네. 그 경복궁 근정전의 어좌 우리가 가서 볼 수는 있어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 어좌 혹시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임금이 앉아서 이렇게 양쪽에 이제 신하들이 서 있고 우리가 영화 같은 데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어좌에 오르는 계단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되게 왕은 앞으로 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대체로는 또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편하기도 하다고 합니다. 양옆에 계단이 있고 저기에 지금까지 왕 이외에 우리나라 역대 어느 대통령도 저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습니다. 왜? 첫째는 중요한 문화유산이고 그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임금이 앉았던 곳인데 왕이 앉았던 곳인데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해서 저기 가서 앉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건희가 저걸 쓰리빠 차림으로 올라가서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2023년 9월 12일 날 상황 일지를 보면 아주 경복궁을 쓸고 다녔어요. 경복궁의 주요한 유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아주 쓸고 다녔는데
아니 안진걸 소장님. 네. 저건 뭐 어떻게 역사 탐방, 문화 탐방이 아니고 이거 내 집이야 이런 생각으로 돌아다닌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옛날에 여기 내 집인데 오랜만에 한번 와본다. 뭐.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왕비놀이라고 이렇게 했던데 틀린 거죠. 윤석열이는 안 갔잖아요. 윤석열이는 안 앉았죠. 물론 모르겠어요. 나도 윤석열 데리고 와서 야 내가 앉아보니까 좋더라. 너도 한번 앉아봐라 했을지 모르겠지만 왕놀이로 한 거죠. 황제 즉위식을 혼자서 해본 거죠. 저는 저걸 보면서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에 김건희가 깊숙이 해볼 가능성이 더 높겠다. 윤석열 너도 시원찮아서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그러면 너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2차로 그 비상계엄 상황에서 입법행정 사법을 모두 장악한 다음에 내가 뭐 간접선거로 대통령, 전두환이 간접선거로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꼼수에는 아주 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 우리가 경복궁 고국의 낙스마에도 문화재 보호법으로 지금 처벌하거든요. 근데 뭐 낙스하고 또 다른 형태로 조선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재를 능멸하는 행위이고 국민들 저기 앉은 대통령이나 일반 국민들 누가 있을까요? 사실 좀 오해받기 위해서도 안 앉았을 것이고 문화재선을 위해서도 문화재선을 방지해서 안 앉았을 텐데요. 거침없는 거죠. 모든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말릴 사람도 없고 윤석열도 자기가 지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왕놀이를 하다 딱 걸렸다. 그리고 그걸 그동안 저렇게 2시간 동안 휩쓰고 다녔는데 이것을 비호하고 은폐했던 자들까지 책임을 함께 물어야 됩니다. 중요한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정부 합동 감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발표한 합동 감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6일 뒤면 이제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게 되는데 그동안에 그 유가족들 참으로 힘든 3년을 보내오셨지 않습니까? 누구나 알았죠. 그것 때문에 이 참사가 일어났을 거라는 걸. 그때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가고 그 주변에서 집회가 계속 열리고 그러니까 그쪽에 경비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 경비 병력이 전혀 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몄던 자들이 바로 윤석열 일당 아닙니까? 유족들은 그것을 정부 입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드디어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에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인력을 운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먼저 이 김건희 마무리 짓고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 현장을 돌아가세요. 경복궁에 갔던 김건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같이 있던 자들이 보입니다. 김건희가 팔짱 끼고 서 있고 그 옆에 손을 다소곳이 모으고 있는 자가 바로 정용석. 그때 당시 행정관입니다. 문화비서관실의 행정관입니다. 저자가 시중을 든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분홍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배용.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최응천 당시 문화재 청장입니다. 이 자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제 계속되는 추궁에 결국은 이배용이 한번 앉아보라고 해서 앉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배용이 누굽니까? 이화여대 총장까지 지냈고 최근에 이제 금거북이로 매간매직한 그 의혹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나오라고 그러니까 뭐 아파서 못 나온다고 증인도 지금 거부했는데 이배용이라는 자의 이렇게 이력을 쭉 살펴보면은 역사 전문가입니다. 역사학과 교수였고요. 이화여대 이화역사관 관장을 지냈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그리고 조선시대 사학회 회장을 지냈어요. 정말 이화여대 총장까지 지냈는데 이화여대 출신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저는 이번에 막 충암고등학교 이화여대 학생들 너무나 막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청의
사적분과위원회 위원도 지내고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지내고 막 이랬던 역사 전문가입니다. 이자면은 그 어자가 어떤 자리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일 텐데 김건희한테 한번 올라가서 앉아보시죠.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이배용이라는 저 사람의 경력 중에 MB 때 국가 브랜드 위원장이라는 걸 했었어요. 그때 그 얼치기 이를테면 겉멋 이런 걸로 온 나라를 다 치장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MB 주변에서 이런 자문 내지는 뭐 진두지휘 집행 이런 것까지 했던 사람들 중에 그 인수위의 위원장이라는 이경숙이라는 그 숙명여대 전 총장은 그 유명한 어린지 영어 교육 뭐 오렌지가 아니고 어린지에 뭐 미국 애들이 알아듣는다 뭐 그 정말 유치한 얘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경숙이나 저 이배용이나 저런 사람들이 정말 지성의 뭐 무슨 상징인 양 그랬던 건데, 아마 저 근정전 어자도 아마 이배용이 앉아보라라고 했던 거는 그 앉아보라라고 했던 그 자체를 이배용은 아마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 그런 점에서 참 한통속 중에 한통속이지만 그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 문화재청장 최응천 그리고 국가 교육위원장이라는 저 이배용 저런 사람들에게 응당한 벌을 저는 내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건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문화재보호법 제92조에 따르면은 문화재에 대해서 뭐 효용을 해하는 일,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경우에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행위, 평상시 올라갈 수 없는 출입이 금지된 곳을 올라가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훼손 손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 등산하다 보면 들어가지 마세요. 네. 그 이제 휴식 상태로 등산을 그것만 들어가도 처벌받습니다. 근데 낙서보다 흔적은 안 남지만 김건희가 온몸으로 문화재를 능멸해버린 거 아닙니까? 저것은 슬리퍼 신고. 네, 그렇죠. 저는 이배용이가 권유했다는 것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하는데 이배용이 권유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 이 사람 누군가 정용석이가 네. 혼자 올라갔다는 식으로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네. 문답 중에. 네. 처음엔 그랬다가 네. 저는 나중에 만약 혼자 직접 지가 올라갔다 그러면 큰 문제 될까봐 이배용이 권유해서 올라갔다는 거로 이렇게 말을 바꾼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처음에 문답에 오다. 저는 김건희라면 무슨 이배용이 시켜서 갈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저기 한번 올라가 봐야지 한번. 조선시대 비례했던 왕들도 여기서 이 높은 권좌에 있는데 내가 최고인데 모든 종교를 두루 섭렵하고 신기가 있고 도사들로 노는 인간인데 곧 있으면 통일 대통령도 돼야 되는데 여기보다 함께 싸우고 올라가서 가능성이 몇 없다고 봅니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가유산청이 당일 그 행적을 밝혔는데 당시에 경복궁 방문한 것은 월대 복원 행사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국빈맞이 행사 관련해서 경회루 흥복전이 주요 방문 대상이었는데 근정전 내부 관람은 계획에 없었대요. 근데 현장에서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가다가 야 저기도 한번 가보자. 딱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임금이 앉았던 의자야? 나 한번 올라가 볼까? 뭐 이랬을 수 있겠죠. 그러고도 남으래니까. 그러고 남을 사람입니다. 정말 천박하기 그지없고. 신미남님 이렇게 귀중한 곳이면 CCTV가 설치되어 있을 텐데 확인 안 하나요? 휘젓고 다닌 게 나올 텐데 참 답답하네요. 왜 없겠습니까? CCTV가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 껐어요. 그래서 종묘에서 차담회하고 뭐 이렇게 가서 앉아있던 거 다 CCTV가 찍어야 되는데 CCTV를 꺼놓은 거예요. CCTV를 끄고 뭐 들기름으로 미리 또 바닥 청소를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자에 올라가서 뭐 기념 사진을 찍는 듯 사진을 찍은 것도 있다고는 합니다. 근데 이 어자에 올라가는 행위 자체가 사람들이 앞으로도 근정전에 가면은 매우 불쾌한 감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임금이 앉는 자리인데, 야,
저기 천하에 김건희가 앉았던 자리라니 이런 것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들게 하는 것도요 어떤 그 문화재 자체로서의 효용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평상시 굉장히 아끼던 뭐 물컵인데 여기다가 이 물건의 효용을 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거기다가 소변을 본 행위 이거 뭐 씻으면 되지 않냐. 그런데 그것도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판례가 있습니다. 네. 예, 그만큼 이 문화재를 더럽힌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푸푸님께서요. 제가 방금 저랑 똑같은 폼을 잡아봤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곳을 좀 더 어떻게 리모델링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기를 정말 천만 다행이네요. 또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이거 리모델링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 걱정도 됩니다.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 다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김건희의 천박함은 우리가 이미 다 알죠. 근본을 아니까. 그런데 그 옆에 배웠다는 자들 그야말로 곡학아세의 전형 아닙니까? 역사를 그러려고 배웠습니까? 그 옆에서 그렇게 아부 떨고 그렇게 해서 한 자리 차지하면 그렇게 좋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하는데 윤경호 소장님, 이태원 참사 원인 대통령실 이전이 가장 큰 이유였다. 이렇게 당연한 것을 우리가 이제 3년 만에 3년이나 걸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기본생명안전법이든가요? 명칭 제가 정확히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재정을 범야권 그리고 기본소득당이나 이런 그 소수정당들에서 적극적으로 더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런 게 왜 이제서 됐을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에 사회적 참사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을 위해서 간담회처럼 불러 모아서 고개를 숙이고 90도로 사과 인사를 했던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사회적 참사라는 게 그러니까 이건 개인이 잘못해서 빚어진 일이야 라고 얘기해 버릴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를 도대체 3년 동안이나 이제서 그걸 겨우 진실을 말할 수 있다. 이게 우리 사회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지금 답답한 상황인 건데요. 이거 역시도 아까 전 정말 누가 잘못을 했는지 그 잘못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국회에서 그 법 이번에 속히 빨리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권의 몰락은 이태원 참사 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159명이나 정말 꽃다운 젊은이들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말도 안 되는 참변을 당했는데도 안진걸 소장님 네.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벌 받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딱 한 명이에요. 예. 그 용산구청장도 풀려나서 지금 구청장 해먹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용산경찰서장 하나만 지금 처벌받고. 예. 그렇게 보면은 용산경찰서장 혼자 책임질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나중에 그 이야기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용산서장이 호남 출신이고 문재인 때 임명된 자인이 그놈이 이상한 짓 한 거 아니냐 하면서 모든 책임을 그 사람한테 물었는데 이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경찰 아는 사람 있으면 물어보면요. 경찰 안팎 인사 또 경찰 전 인사들의 거의 99%가 그 용산서장이 완전히 혼자 다 뒤졌었다. 서울시내 경력 책임자는 서울경찰청장인데 그리고 서울시내 모든 행사 다중 밀집 지역의 총 책임자는 오세훈 시장인데 오세훈하고 서울경찰청장이 책임이 제일 무겁다는 게 군중 밀집 안전사고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박형한테도 처음에는 좀 책임 좀 묻는다 했더니 그냥 나와서 돌아다니고 심지어는 오세훈하고 박형 여러분 보셨죠? 이태원 안전관리 잘해서 상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미친 정말 이건 있을 수 없는 자들인데. 대상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밝혀지면서 결국은 취소가 됐는데 시장 표창을 주려고 했다는 기사가 8월 달에 나왔습니다. 나온 게 있어요. 본인이 최근에 이태원 할로윈 축제 관리를 어떻게 여러분 인간 인두급을 쓰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한적 십자사는
신천지에 예. 표창장을 52번이나 줬어요. 신천지에. 맞습니다. 사인제 그것도 이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용산서장, 물론 저는 용산서장과 용산구청장의 책임도 무겁다고 봅니다. 설령 모든 경력의 통제를 경찰청장하고 서울청장하고 청사 이전으로 완전히 모든 업무를 올인을 하라고 지시를 그러니까 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경비에 용산서한테 모든 업무를 줬다 하더라도 그 이태원 한라인의 축제 보이니까 우리 용산서도 좀만 더 신경 쓰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지적과 아쉬움은 저는 계속 하고 있는데 아무튼 분명한 것은 그 일주일 전에 세계 음식 축제를 했던 게 용산구청장 사람이 더 왔는데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내 모든 인파 관리는 서울청장하고 서울시장이 하는 겁니다. 이 책임 그리고 결국 그러게 된 근본 원인은 용산 대통령실 무례하게 이전해서 무려 1조나 되는 예산을 탕진하고 거기에 또 과잉 경우로 용산서라든지 서울 시내 병력을 그냥 용산 또는 사람도 없는 관저 이런 데 다 몇백 명씩 배치해놓고 그랬잖아요. 몇천 명씩. 이게 다 밝혀진 겁니다, 지금. 근데요, 저는 네. 신유진 변호사님. 왜 그런 참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아는데 정말 저는 더 나쁘고 이 자들이 정말 악랄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들한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뭐냐면 유족들이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최소한 애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정사진도 못 걸게 해 유족들 없는 데 가서 분향하는 척해 거기에다가 제일 나빴던 게 유족들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유족들이 만나서 서로 슬픔도 같이 나누고 그러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족들조차도 찢어놓고 그런 짓을 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태원 참사의 가장 큰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 당시에 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고 그 대대적인 자신들의 치적을 위해서 당시에 경비 인력을 의도적으로 배치하지 않은 것. 저는 이 연관성이 좀 더 나왔으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당시에 경비 인력은 당연히 대통령실로 집중이 됐지만 사복을 입은 사복 경찰들이 이태원 골목 뒤쪽에 어마어마하게 배치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기자들에게도 마약 사범 검거에 관련해서 이제 자신들이 검거할 때 일망타진할 때 같이 사진을 찍히기 위해서 기자들한테도 함께 동행할 것처럼 이렇게 다 연락을 해놨고 이 참사가 발생된 것을 예견하면서 신고가 되고 나서도 무려 6시간 첫 번째 신고가 있은 후에도 무려 4시간 동안인가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곧 저렇게 위험 상황이 되고 아수라장이 되어야 마약 사범들이 나온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러 더 기다려라 했던 그런 것까지 밝혀져야 실질적인 어떤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밝혀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통령실 이전 하나 가지고는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당시에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연관성, 서울청장도 여기서 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연관성까지 다 좀 더 밝혀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또 그 조계사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 위령제 같은 걸 지냈는데 거기에 갔을 때도요. 김건희가 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는지 그걸 보고도 많은 국민들이 혀를 찾더랬습니다. 저기 한번 보십시오. 눈화장을 얼마나 진하게 했습니까? 지금 저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까? 머리에 또 구두약 같은 거 바르고. 예, 그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애도하는 것은 일체 없고 자기 꾸미는 것만 관심 있던 그런 여자예요. 네, 맞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깜장을 칠해가지고 참사의 애군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마약 수사 경찰들이 55명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10명만 그 해밀턴 호텔 옆에 갖고 이 사람 진짜 미어 터져 죽겠다. 이미 신고가 6시부터 접수됐으니까요. 가서 교통정리 10명도 아닙니다. UR에서 4명만 했어도 이거 위험합니다 하면서 휘슬 부르면서 지금 다 멈추세요 하면서 이게 시뮬레이션으로 다 살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이 벌써 나왔고요. 10시 15분일 겁니다. 아마 문자가 10시 15분에 대대전 단속하니까 기자들 와서
이제 예를 들면 막 미쳐 돌아가는 마약 잡으면 우리가 잡아들이니 그때 와서 사진 찍어라고 문자까지 보낸 자들입니다. 용산구청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사란 말 못 쓰게 했고요. 그 당시 윤석열 김건희가 희생자란 말도 못 쓰게 했고요.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남도 영종도 없는 세상에 우리가 그냥 감남을려 한 분이 자연사를 하셔도 가서 그분의 조남과 영정이 없으면 저를 안 올리잖아요. 저 갔더니 그게 준비 안 돼서 한 몇 시간 기다린 적도 있습니다. 그거 없이 어떻게 저를 올리냐고, 어떻게 그걸 조문하냐고. 그다음에 근조, 여러분, 근조 못 쓰게 한 것도 기억나시죠? 근조라고 이미 공무원들 배분했네. 그거 전부 다 해소하고. 글씨 없는 그 검정 리본을 검정 리본으로. 예. 구체적인 조문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태원 참사도 아니고 뭐 이태원 사고. 이태원 사고. 뭐 그렇게 쓰게 예, 했어요. 희생자도 그냥 사망자. 그렇게 지침을 다 내려보낸 자들이네. 진짜. 앞으로 이태원 참사 특조위가 있으니까 더 이런 것까지 다 밝혀내야 됩니다. 더 이제 하나하나씩 나오게 될 겁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그리고 국감이 실시되고 특검이 조사를 계속하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도 더 자세한 이유들이 밝혀지겠지만 어제 건진 법사 건진 재판이 있었죠. 참 이자도 보통 사람 아닙니다. 김건희한테 그렇게 다 이렇게 전달해놓고 그걸 또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임성근이 그냥 갑자기 뭐 20개짜리 비밀번호를 찾아내가지고 막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더니 또 갑자기 잃어버렸다던 그 샤넬 가방이라든지 그라프 목걸이를 딱 진품을 이렇게 또 제출한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유진 변호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죠. 이 잃어버렸다고 계속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내놨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김건희를 위해서 자기가 막아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바뀐 거죠. 사실상 이 김건희 혐의에 대해서 초반에도 자신은 다 아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김건희가 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했던 전성배가 이제 김건희는 그렇다. 일단 김건희에 관련된 거는 털고 가야겠다. 나라도 살자. 나도 지금 관본권 관련해서 지금 막 국감에서 막 난리가 났는데 그 건이 더 털리기 전에 사실상 전성배는 이 관본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신이 진짜 직접 그걸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더 크게 조사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제 김건희를 버리고 자신이 사는 길을 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봐줍니까? 사실 김건희 요 건에 대해서만큼은 이제 적극 협조하는 모습 그리고 증거물을 뭐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양형상 이렇게 또 좀 고려가 될 수 있도록 일단 특검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려고 했다. 김건희가 샤넬 가방도 받고 뭣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또 백화점에 가서 받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몸으로. 네. 그래서 어제 그 백화점 그 점원이 증인으로 이렇게 맞습니다. 출석을 해서 목소리가 뭐 많이 들었던 걸걸한 목소리였다라고 이제 사실인 것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건진이 진작에 실토를 하고 했다면 굳이 그 증인 안 불러도 다 입증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굳이 그 증인을 부르지 않아도 일렬 번호가 다 확인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 교환했던 것, 처음에 선물했던 것의 일렬 번호, 그리고 건진이 유경옥과 그리고 또 21g 대표 부인과 함께 가서 그거를 건진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유경옥과 그 부인이 직접 가서 그 샤넬 그 선물 받은 그거를 교환한 것 일렬 번호 모두 확인했고 일치가 됐는데 사실상 실물만 확인이 안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물이 확인되기 전이라도 이거 유경옥 전 비서관은 김건희의 신복이고 김건희의 신복이 이 물건을
교환했다는 거는 이미 김건희의 지배하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물이 발견되지 않아도 이거는 이 일치된 모든 진술과 그리고 일렬 번호 확인을 통해서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지만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화끈하게 건진이 증거를 떡 내놓은 거죠. 저는 부실 수사의 그냥 전형적인 예.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진의 자택이라고 얘기하는 곳 공간에 지하 1층 반지하 거기 이 전 수사팀이긴 해요. 특검 출범 이전에 남부지검이죠. 남부지검이죠. 네. 그 팀들이 가서 신용만 하고 빤히 보이는 그 증거물들 그냥 눈 감고 아웅, 눈 가리고 아웅하는 형식에 하고 나왔다가 나중에 뒤늦게 착수했더니 관본권도 그래서 나온 거고 그랬던 걸 감안하면 건진이 생각을 바꿔서 이제 지가 숨겨놓은 것을 뭐 알려주고 했을지라도 저는 이건 그동안에 수사가 얼마나 대충 이루어지고 있었느냐 이걸 그냥 여실히 보여주는 거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부지검이 엄청난 문제가 많습니다. 뭐 관봉띠, 뭐 고의 은폐 분실, 그다음에 뭐 최근에 그 민주당이나 이런 진보 진영 인사에 대한 조작 기소도 남부지검 아주 많이 뭐 기동민 전 의원, 이수진 현 의원도 그랬고요.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진짜 아니 저렇게 버젓이 있는 걸 건진이 자진해서 갖고 왔다는데 압수해가면서 거기만 딱 빼놨나 보죠. 아이고 이거 김건희한테 갔을 것 같다. 와 요학년한테 갔을 것 같다고 얼른 빼놔버린 거 아닌가요? 오히려 그런 의심이 드는데 이게 작은 물건도 아니고 또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인데 샅샅이 뒤졌으면 저런 거 다 나오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봐줘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건진 입장에서는 이제 다 협조하고 자기 살아남아야겠다. 자기는 심부름만 했다. 이제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저런 뒤늦은 협조지만 협조는 협조니까 예. 아주 일부러 정상 참여할 수 있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중형은 피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요. 지금 김건희가 받은 뇌물 액수를 샤넬백 또 뭐 목걸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파면 이제 1억을 넘어갈 수도 있는데 신유진 변호사님 네. 만약에 뇌물이 1억이 넘어가면 아주 형이 무겁죠. 네, 맞습니다. 뇌물죄는 단계적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아직까지 법상에서는 1억만 넘어가면 최고형 10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만 넘으면 이 징역형 10년 이상 가장 중한 죄로 처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거북이 이런 것도 다 합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이완화백 그림도 네. 합치고 네. 뭐 이렇게 하면 1억 뭐 이완화백 그림만 해도 몇 억 아닙니까? 일단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네. 그때 3종 세트만 해도 1억이 넘습니다. 예. 네. 이미 벌써 최소 몇 억이고요. 나중에 새로 밝혀지면 뭐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아주 중형이 불가피합니다. 예. 근데 이 김건희 참 가증스러운 게 보니까 이렇게 이제 특검 쪽에서 밝혔더라고요. 이 샤넬 가방 보니까 사용감이 있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사용감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한 흔적을 예.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딱 했다가 돌려준 거예요. 네. 야야야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근데 그 돌려준 시기가 언제냐? 바로 그 최재형 목사 디올백 전달한 것이 보도된. 네. 그때 얼른 건진한테 이거 돌려주고 또 서희건설에 그거 돌려주고 그 시기가 그때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최재형 목사가 이제 디올백을 전달하는 영상 자체는 9월 달에 그 촬영을 했지만 그 후에 또 장인수 기자가 대통령실 쪽에다가 의견을 묻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건희 본인이 스스로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받고 그런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질문까지, 그런 취지의 질문까지 넣었는데 그 당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이 영상이 아예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고 나서 연일 300만 원 이하 명품백 이거 대통령실 기록물이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300만 원짜리 가방을 받고서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운운하던 그런 자들이 이 논란이 쉽게 꺼질 것 같지 않자 그때서야 아 이거 계속 논란이 되다가는 300만 원은커녕 몇 천만 원짜리를 척척 받았는데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러니까 일단 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죠. 뭐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더 밝혀지게 될 텐데 어제 명태균 씨가 이렇게 나와서 이제 또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명태균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제 그
어제 재판은 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재판하기 전에 명태균이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건 명태균이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졌거든요.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자기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올 겁니다. 명태균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죠. 자기들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한 가정이 망가졌어요. 한 애가 인생이 망가졌어요. 오늘 김건희한테 내가 꼭 물어볼 겁니다. 뭐냐? 왜 나를 잡아넣느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 잡아넣느냐? 안 물어볼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한테 준 게 마지막이 9월 4일이에요. 경선이 언제냐면 11월 5일이거든요. 그게 무슨 영향이 미쳐요? 어제 이제 저 얘기를 법정에서 또 했나 봐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입맛에 맞는 거죠. 아니 뭐 왜 잡아넣느냐 물어보는 거 뭐 본인 자신 뜻이니까 물어보는데 만약에 이걸 공짜로 여론조사를 했다고 그러면 자기도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니까 그걸 부인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저는 명태균 마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저렇게 행세하고 다니는 거죠. 사실 좀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처음부터 검찰하고 상당한 딜을 해서 저렇게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우호적인 혜택을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명태균이 온 나라를 완전히 다 뒤집을 뭐 엄청난 폭탄 선언, 폭탄 물증 뭐 이런 것들을 쫙 제시를 해서 뭐 대표적으로 오세훈, 홍준표, 박완수, 김진태 이런 자치단체장들 왜 제가 이들을 거론하는지 아십니까? 불과 선거가 1년도 안 남아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저는 법의 심판대에 올라설 줄 알았는데 명태균의 얘기가 그냥 허풍처럼 뭐 비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범죄를 잡으려고 명태균이라는 카드를 지금 따로 쓰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핵심은 김건희와 명태균의 거래입니다만 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얘기에 저는 별로 신뢰가 안 가는데 지금 김건희하고 명태균 둘이 다 어떤 식으로든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벌을 덜 받게 하는 쪽으로 지금 공정공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 모습은 딱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명태균은 자기 딴에는 상당히 자기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오죽하면 재판부가 나 좀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막 어제 재판정에서는 흥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흥분할 이유가 없다. 흥분하면 당신 오히려 진술에 신빙성에 문제가 간다. 재판부가 제지를 했다고 하는데 뭐 선거에 대해서 김건희는 아무것도 모른다. 다 내가 자비로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선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냥 녹취를 보면 다 그 사람으로 다 했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명태균하고 김건희는 지금 일종의 약속 대련처럼 왜 나를 구속시켰어? 특검 전에 한번 구속됐었잖아요. 그렇게 한번 시비 거는 척하고 사실은 여론조사를 수십 차례 해서 한 푼도 안 받고 갖다 준 것. 이건 무조건 뇌물죄하고 정치안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하고 양쪽 다 좋잖아요. 서로 아니라고 우기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해 준 것도 부인하는 이제 두 사람 공생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명태균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뭐 소도 없이 토론했는데 어쨌든 일부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을 준 측면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수긍하고 협조를 한다면 명태균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니 직접적으로 윤석열과 통화한 녹취 목소리가 육성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김건희와 그 이에 바로 통화한 목소리가 육성으로 다 나와서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김건희가 아무 관련이 없다. 윤석열이 뭐 당선되게 도와줬을 뿐이고 자신이 공천에 바라면서 대가로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현이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내가 한 번 더 얘기할게. 안 될 것을 김영선 공천을 달라고 하니까 한 번 더 얘기할게. 뭐 당에서 말이 많더라고.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저렇게 하는 말이 자기가 아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식의 저런 말들은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인정했을 때 자신의 말이 신뢰가 조금이라도 쌓일 텐데 전혀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구절입니다. 예. 김건희가 해 먹었던 것들 도대체 어디까지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김건희 특검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시끄러워서 좀 걱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이 내용은 한번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어제 국정감사에서 유홍준 청장 있죠. 국립중앙박물관장이죠. 지금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명한 책을 썼고 옛날 문화재 청장도 하고 그랬던 분인데 지금 이제 용산에서 다시 청와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옮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저를 좀 그 옛날 자리에서 옮기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뜻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요. 청와대 관저 특히 위치가 풍수상 불길하다. 그 관저 그 자리는 본래 거기에 있을 자리가 아니고 굉장히 음습한 자리가 돼가지고 이게 풍수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축가들의 입장에서는 그 생활공간의 위치로서는 부적격하다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들 혹시 그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청와대 견학 가서 한번 봤거든요. 우리 윤경호 소장님은 청와대 출입하셨으니까 관저 위치 아시잖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뚝 떨어져 있어요. 한마디로. 예. 예, 뚝 떨어져 있고 그 관저에서 대통령 집무실이나 또는 비서들이 함께 있는 여민관, 그러니까 본관 집무실 따로 있고 여민관에도 집무실이 문재인 대통령 때 따로 있었죠. 그거 오고 싶어도 걷기에는 사실은 좀 어정쩡한 거리예요. 저는 걷기보다도 이제 저는 그 사실 풍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뭐 이제 풍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 얘기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관저를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청와대 이렇게 본관이 있고 오른쪽으로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제가 청와대 견학하고 두 가지 느꼈는데 이 본관 다시 들어오려면은 수리를 상당히 해야 되겠구나 너무 낡아서 그거 하나 느껴졌고 관저를 보면서 여기가 관저라고? 나 같으면 여기 살기가 참 불편하겠는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의 막 은둔 비슷하게 하고 이럴 때는 처박히기야 좋겠죠. 관저 은둔. 누가 거기에 출입을 했는지 이를테면 최순실과 그 공식적인 직제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출입하고 뭐 이럴 땐 참호라는 친구도 있고 뭐 그랬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오가고 할 때는 완벽하게 감춰질 수 있는 공간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청와대와 뭐 관저 뭐 이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할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다 북쪽 뭐 이런 그러니까 북향도 좀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유홍준 청장은 음습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생활 공간으로 안 맞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풍수지리 이런 건 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윤석열 때 숱한 이 이전 때문에 생긴 세금 낭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관저를 옮기는 거, 한남동 외교부 장관, 이로 인해서 생긴 연쇄 효과. 외교부 장관이 쫓겨나서 외교부 장관이 그 다음에 어디로 간 줄 아세요?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유홍준 청장이 얘기한 삼청동 대통령 쓸 수 있는 안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안가 중에 또 집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곳으로 아마 외교부 장관이 갔다가 또 거기도 또 못 살겠다고 또 딴 곳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몇십억씩의 예산들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경호실장 그다음에 경호실의 다른 부대 인력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쓰는 여러 비용들이 다 낭비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다시 가는 거 이거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 관저는 저도 유홍준 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굳이 청와대 그 안쪽 구석 예. 그거 말고 뭐 저는 굳이 대안을 얘기하라면 지금 한남동에 윤석열이 썼던 공간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로 지금 쓰고 있죠. 그게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또는 삼청동에 가면요 총리 공간이 예.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통령 흔히 말하는 그 안가하고 붙어 있거든요. 언덕백이 넘어서 따로 있습니다. 그 안가라는 게 제가 뭐 말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 안가라는 게 역사가 있는 곳인 게요. 이 휘문고등학교 휘문재단의 진의 할아버지인 민영휘가 민비로부터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99칸짜리 대궁궐저택이었답니다. 대저택 같은 궁궐 같은 집이었답니다. 이게요. 친일파로서 이걸 재산을 온전을 한 다음에 1980년대 초까지 이어져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전두환 시절에 이게 국고에 환수가 됩니다. 그 99칸짜리 민영휘의 친일파 자산이. 그래서 이걸 세 개로 쪼개가지고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공간, 하나는 대통령이 쓰는 안가, 그리고 하나가 헌재 소장 공간으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지금 그 공간 중에 일부를 아마 유홍준 청장은 대통령 사저로, 그러니까 대통령이 쓰는 관저로 쓰면 좋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거보다는 총리 공간을 활용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총리 공간은 영빈관으로 쓸 수 있는 간단한 시설도 있거든요. 총리 공간 괜찮죠. 근데 저는 짧게 포인트하면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풍수지리설에 의거해서 이야기하면 납득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풍수지리설도 굉장히 전통 학문이긴 하지만 워낙 윤석열 김건희 정권에서 무속, 사이비 무속 주술 뭐 이런 걸로 나라를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생활 공간으로서 부적합하거나 또는 그 대통령 동선에 대한 불투명을 가중시킨다거나 그 박근혜 때처럼 그럼 차라리 지금 총리 공간은 이제 삼청동 대로변에 있는데 거기서는 진짜 손님도 미팅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청와대 집무실로 새벽하고 밤늦은 시간에 다니면 거기는 차도 안 막히는 데입니다. 그리고 통선도 하긴 되니까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출근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구나. 밤늦게 가는 이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풍수지리설 이제 유홍준 교수님은 워낙 한국 뭐 문화유산이라든지 한국 문화유산이 또 풍수지리에 많이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언급을 한 거겠지만 생활공간, 그 다음에 투명한 직무공간, 이런 대통령의 동선, 뭐 이런 문제라면 뭐 저 이태원에서 출퇴근하는 건 용산에 출퇴근하는 건 너무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요. 그러니까 교통상의 무리라든지 경호상의 무리가 있기 때문에 삼청동 안가나 총리 공간 정도는 뭐 국민들께서도 추가 예산이 거의 안 들기 때문에 고려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의견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배동호님 상징성을 위해서라도 저는 청와대 대통령 숙소로 고집해 봅니다. 에이션투원님 풍수 무시하면 안 됩니다. 중요합니다. 베르사유의 장마님 풍수는 미신이 아닙니다. 그걸 악용해서 무속으로 해석을 하는 게 문제지요. 푸품님 풍수지리도 옛말입니다. 기후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니까요. 일단 뭐 음습하다, 뭐 그 터가 안 좋다, 막 이런 것은 좀 비과학적이지만 풍수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뭐 풍수도 과학이다 이렇게 보는 차원이 있으니까요. 다만 우물이 있던 자리라 습하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맥은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지요. 그리고 지금 청와대 관저가 바로 산비탈 옆에 있거든요. 그건 조금 아무래도 공기 순환도 안 되고 뭐 그렇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청와대 관저하고 본관 들어선 게 아마 박정희 대통령 때 아닌가요? 경무대 때 그 터를 잡긴 했지만 그런 공간을 만든 게 박정희 대통령 때 아닌가 싶은데요. 대통령 관저를 말씀하시나요? 제가 정확한 역사를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관저로서 그게 리모델링이 된 거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아니, 위치나 뭐 이런 게. 네. 왜냐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 패턴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무 공간과 거주 공간의 어떤 뭐 거리가 주는 영향이라든지 또는 배치가 주는 뭐 어떤 뭐 바이오 리듬의 변화 뭐 이런 것도 볼 수도 있는 거고 뭔가 그때와는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용준 지금 관장님께서는 2017년도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장선으로 같은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걸로 보이고, 그런데 올해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청와대는 세종 집무실로 이전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을 위해서라도 세종시로 이전하는 게 맞다. 그렇다면은 지금에 와서 뭐 새롭게 뭐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관절을 뭐 신축 리모델링 이런 걸 하는 것보다도 뭐 일단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에 또 실용주의자 아닙니까? 사실상 저는 지금 뭐 청와대 관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용산 이태원만 해도, 아니 용산 한남동 관저만 해도 거기를 취임하고 나서 바로 그날 당일에 6월 4일부터 그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게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약간 꺼름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직전까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가 거기서 거처를 삼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을 좀 더 관철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한번 다시 돌아간다면 새롭게 바뀌는 그런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그렇게 정리하지요. 끝으로 그저께 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주지법에서 판사들이 막 노래방 가고 근무 시간인데도 그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 국회 나와 그랬는데 안 나오고 버텼어요. 안 나와? 한번 혼나볼래? 동행명령장 발부했어요. 그랬더니 판사 한 명이 겁이 나서 쪼르르 나왔어요. 2명은 안 나오고 버텼어요. 2명 고발했는데 이 판사가 나와서 증언하는데 딱 보니까 판사들, 신유진 변호사님, 네. 법정에서 판사는 제왕이죠. 그렇죠. 법대의 딱 제왕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운 자식아, 나 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나와서 얘기한 놈은 봐줄만 하죠. 네, 안 나온 놈들은 이건 반드시 혼내야죠. 맞습니다. 김기표 의원이 아주 날카롭게 추궁을 하던데 한번 보시죠. 본인의 비위라고 해서 네, 지금 대법원의 감찰을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는 근무 시간에 술을 먹고 노래방 갔던 것 포함되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카톡 내용이 지금 언론에도 공개되고 그런 것 같던데 그 부분도 같이 조사를 받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증인의 입장은 뭐죠? 네, 부적절하였던 처신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뜻인가요?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일부 있지만 어떤 게 사실관계가 다르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지금 두 가지의 의혹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2024년 6월 달에 근무 시간 중에 술을 마시고 노래방으로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경찰도 출동하고 이랬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무 시간에 술을 마시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죠? 직원 한 명의 그 환송 점심 모임이 길어져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일은 금요일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금요일 날 점심 먹으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것 같고. 네. 그때부터 모임이 이제 술이 좀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까지 갔던 건가요? 네. 그때 같이 갔던 사람이 오모 부장, 강모 부장 이렇게 같이 갔었던가요? 네, 그 직원분도 함께. 직원 한 명하고. 네. 그러면 부장 판사라고 하는 사는 사람 3명하고. 네. 직원 행정관이라고 한 사람 그렇게 4명이 간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증인은 완전히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 휴가도 내지 않은 상태였고. 휴가를 미처 못 냈습니다. 근무를 하다 나가서 지금 점심부터 술을 먹다 이렇게 된 건. 점심 먹고 복귀할 생각이었는데 술이 과해져서. 평소에도 점심시간인데 이렇게 술을 자주 마시나요? 간단히 먹은 적은 몇 번 있습니다. 아, 간단히 먹은 적이라도 있으면 안 되죠. 지금 검찰이든 법원이든 점심시간에 술자리가 없어진 지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진짜 까마득한 옛날의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점심 때 술을 먹으면 되겠어요, 판사가? 그 다음에 카톡 이거 있잖아요. 네. 오늘 2차는 쓱 애기 보러 갈까? 이게 애기란 게 무슨 뜻입니까? 특정 종업원을 지칭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디의 종업원이죠? 7080 라이브 카페의 종업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는 어떤 특정 여성을 가리킨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같이 카톡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변호사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변호사는 제주에서 근무하는 변호사고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디 근무했죠? 서울에서 주로 근무하고 제주를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건 사건 관계상?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과는 안 지는 오래됐나요? 고등학교 동문 관계로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이는 아니었고 7, 8년 전 정도부터 동문으로서 형 동생 하는 사이라는 건가요? 모임에서 보다가 예, 그렇습니다. 법원의 부장판사면 변호사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이른바 청탁금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그래서 대법원 행정처에서도 이걸 하지 말라고 법률 제정됐을 때도 이미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나요? 네. 그러면 이런 행동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것은 인정합니까? 네,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7080 카페라고 하는데 이른바 룸살롱이나 유흥주점인 것은 아닌가요? 룸이 없는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고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제자가 판사입니다. 판사. 김기표 의원이 아주 조목조목 질문을 잘 했는데 판사가 저렇게 하죠. 법정에서 주로. 그런데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하나하나 답을 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기표 의원도 지적했듯이요. 요즘에 근무 시간에 점심에 나가서 술 마시고 들어오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에? 더군다나 그 판사가 같이 술 마셨다는 변호사 뭐 자기는 뭐 지금은 제주에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마치 뭐 면책이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사건 관계상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건 관계인 아닌가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술을 마신다. 말이 됩니까? 저는 저거 보면서 우리 사회에 여전히 버젓이 온전하고 있는 이중 구조의 딱 단면이다. 그러니까 대법원 행정처에서 내린 지침에는 판사들이 변호사와 사건 관계상 얽힐 수 있는 변호사와는 더더욱 업무 이외에 다른 접촉이나 자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죠. 그다음에 점심시간, 식사시간에 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판사들은 나에게 누가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중구조가 버젓이 온전하고 있는데 저런 일이 딱 터져서야 저게 단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뭐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세상 누가 뭐라고 해. 특히 판사들은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딱 까져버린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요. 김기표 의원과 아까 뭐 또 다른 의원 누구는 이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적도 장면도 나왔잖아요. 어느 게 훨씬 더 조곤조곤 어느 게 훨씬 더 상대를 얘기를 끌어내는데 효과적인가. 전 김기표 의원의 저 차분한 질의를 보면서 역시 이 큰 소리를 친다고 해서 예. 그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예. 좀 역설적인 것 두 가지 제가 느꼈습니다. 지금 이 7080 라이브 카페라고 했던 곳에 직접 이제 취재진이 찾아가서 취재를 해본 결과 이 장소에 총 여종업은 5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근무 장소 여기서 사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종업원들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술을 마시고 그러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손님들과 앉아서 술을 함께 마시는 그런 장면이 지금 현재 다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애기라고 불렸던 사람은 여종업원은 20대고 가장 어리고 미모가 뛰어났다. 3개월 전까지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자주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주 갔다는 곳인데 이곳에 또 술 가격이 최소 양주는 22만 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와인은 16만 원부터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고가 아닙니까? 그래서 한 병만 딱 마셨을지라도 여러 번 갔을 경우에는 이 누적된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국감에 나와서 이렇게 차분차분 대화를 다 했지만 답변을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뭐 여경은 판사는 직접 나와서 해명을 했다. 그래서 동행명령 위반은 아니겠지만 이것에 대한 지금 징계 절차 이 부분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이렇게 뭐 이것저것 드러나는 거 보면 저런 짓을 하는 자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저런 일들이 그치지 않습니까? 특권의식이죠. 누가 우리를 벌하냐. 거기에 이제 대법원 자체의 감사
윤리감사관실이라고 있는데 우리 윤리감사관 그자 하는 거 봤지 않습니까? 그자가 뭐를 하겠습니까? 박은정 의원이 그 이유를 질타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리감사관실은 지기현 판사도 그렇고 김인택 판사도 그렇고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만 기다려 계시는 건가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똑바로 이렇게 안 하시니까 제 식구 감싸기, 판사들의 이런 일탈행위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뭘 해야지. 저 사람도 뭐 아주 윤리감사관도 극우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더 심각한 게 이 여경은 판사는 그래서 출석해서 고분고분 답이라도 했잖아요. 법을 지켜나는 판사가 동행명령을 위반하고 오창훈이하고 강남주 2명은 안 나왔거든요. 우리 여러분 이거 실명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은 고발 대상이고 처벌 대상입니다. 근데 진짜 빌런은 여경은이 아니고 오창훈이거든요. 여러분 오창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이요. 재판에서 변호사들하고 방청객들한테 한숨도 쉬지 마라 구속시킨다고 협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부 유일한 재판장인데 합의해서 판결문 써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유죄 선고 때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낮술을 먹고 난동 피우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얘기 보러 가자 그거에도 적극 호응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람은 판사라고도 생각 안 합니다. 아니 어떻게 주인인 국민들이 법정에 나와 있는데 한숨도 쉬지 말라고 구속시킨다는 협박을 합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냅두고 있는 게 우리 사법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검찰개혁 사법개혁 할 때 막 정치적인 사건만 너무 이야기 안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야, 국민들한테 한숨도 쉬지 말고 구속시키겠다. 아, 이런 자들이 판사로 있다는 거. 이걸 냅두고 있다는 게 이게 조이대 직연 사태의 핵심이죠. 가끔씩 태풍이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태풍이 안 오는 것보다요. 태풍이 한번 와가지고 바닷속을 뒤집어 놔야 훨씬 더 모든 것들이 풍부해지고 바다도 좋고 육지도 좋고 그렇다고 합니다. 태풍이 안 오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내란을 척결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정말 설마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은 해야 진짜 대한민국이 갖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반가운 속보가 하나 떴던데 코스피가 또 3,900을 뚫었네요. 이제 4,000피가 눈앞입니다. 그런데도 국힘당의 그 미친 소리를 계속 하는 자는 이게 중국이 한국 기업 사들여서 오른다,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른다 그런 이야기 했죠. 그리고 또 국토부 1차관이 결국 대국민 사과문 발표했는데 돈 모아서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이런 얘기해서 국민 속 뒤집어 놨죠. 그만둬야죠.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이런 것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